그게 뭐 그게 생활이고 예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지죠. 뭐 어떤 그건 없었어요. 예. 뭐 애들 키우다가 바빴지. 예, 아이들 키운다고 바빠서 뭐 그런 생각 죽어도 해본 적 없고요. 지금은 이제 항상 같이 계시잖아요. 예.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그런 그때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이제 이렇게 쉴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때 같이 못 있은 그 보충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어요. 노인은 추억으로 산다는 말이 있다. 저들의 현재를 지탱하는 과거의 추억은 어떤 것일까? (1960년대의) 한국에는 이렇다 할 만한 산업 기반이 없었다. 전쟁의 상흔은 어느 정도 복구되었지만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났다. 미국과 유엔의 원조 없이는 나라의 살림이 유지되지 않았다. 1961년 5.16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가난구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여한 일이 있더라도 국민들을 굶기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경제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건설된 울산공업단지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종합제철소 건설이었다. 그러나 미국과 서독의 차관 제공을 전제로 추진한 이 사업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결국 무산된다.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봐도 한국 정도 없는 나라, 뭐 그런 말은 안 하지만 거지 같은 나라에 돈 빌려주고 기술까지 제공해주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요? 기술적으로 가르쳐줘봐야 저 무식한 놈들이 몇 분 가르쳐줘도 잘 모를 거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랬저래 해서 공장을 짓더라도 경영을 제대로 못할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날린다 얘기야. 박정희 정권은 공업화를 통한 경제 발전을 위해 제철소의 건설은 필수적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이 계획의 실현은 당시 철강 선진국이던 미국이나 유럽의 역할과 의지에 달려 있었다. 1965년 5월, 박정희는 미국을 방문한다. 종합제철소 건설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목적 중 하나였다. 박정희는 방미 중 피츠버그의 제철단지를 시찰하고 세계적 제철소 설비 회사인 코퍼스사 포이 회장과 면담을 갖는다. 이때 포이는 종합제철소 건설을 위한 국제차관단 구성을 제안한다. 마침내 1966년 12월 대한국제제철 차관단, 이른바 키사가 결성된다. 그러나 5개국 7개사로 구성된 키사는 저마다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했다. 1968년 4월 1일 포항제철이 창립된다. 포항제철은 대통령 박정희가 직접 지은 이름이다. 포항제철의 초대 사장은 박태준이 맡게 된다. 박태준은 이미 만성적 적자에 시달리던 대한중석을 2년 만에 흑자로 전환시킨 바 있다. 우리의 의욕적 추진과는 반대로 제철소 건설자금 조달 계획은 날로 꼬여만 갔다. 특히 IBRD 조사관인 자폐의 보고서는 외국의 차관 조달을 결정적으로 힘들게 했다. 철이 모자라면은 한국의 경우 사서 쓰면 되는 것이지, 일본이라는 그때 당시로서는, 요새는 중국이 커졌지만은 그때 당시로서는 최대 철강 강국이 옆에 있는데 일본에서 사서 쓰면 되는 것이지 뭐 꼭 지가 그걸 꼭 만들어야 되느냐. 그 돈 가지고 딴 노동집약적인 그 산업을 일으키는 게 오히려 맞다. 제철소 건설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국내 언론도 마찬가지였다. 부실기업 하나를 더 만드느니 수입해서 쓰는 게 낫다는 논리였다. 박태준은 난감했다. 자신을 믿고 대한중석에서 같이 나온 직원들에게도 면목이 없었다. 박태준 사장이 그 당시 나보고 야, 이 회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걸 한번 연구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직원이 한 120, 30명 됐어요. 창설해가지고 한 1년 좀 못 됐지만. 그래서 내가 회사 정리 계획을 나 혼자 몰래 사장만 지침을 줘서 세웠던 일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박태준은 1969년 초 미국으로 향한다.
기사의 대표격인 코퍼스사 포이와 단판을 짓기 위해서다. 그러나 포이는 단호하게 거절한다. 불분명한 사업에 투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박태준은 귀국길에 하와이에 들른다. 포이가 다소 미안한 마음에 자기 회사 별장을 내준 것이다.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박태준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고민하기를 며칠. 갑자기 박태준의 머리에 한 단어가 스치듯 지나갔다. 대일 청구권 자금이었다. 그 생각이 하와이에 바로 착상이요. 69년이니까 그 돈이 66년부터 75년까지인가? 그 10년 동안 하여튼 쓰게 됐으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반은 섰겠다. 그래도 1억 정도는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 대일 청구권 자금은 1965년 한일 국교 수립을 하면서 일본이 식민 지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주는 돈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다. 자금의 용도가 농림수산업에 한정돼 있었다. 박태준은 즉시 일본으로 향했다. 용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일본 정재계의 동의가 필요했다. 박태준은 일본 정재계 지도자들을 설득했다. 처음에는 미온적이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입장을 바꾸었다. 당시 가장 애를 먹였던 인물 중에 하나가 통산상 우희라였다. 찾아가서 설득하기를 몇 차례. 그러나 문제는 의외의 상황에서 풀렸다. 도대체 어디다 짓겠다고 하는 거냐? 경상북도 영일군에다가 짓는다 하겠더니 그럼 거기에 대장소학교라고 있는데 아느냐? 알고 있다. 거기야 바로 이제 앞으로 우리의 고도가 서야 할 때다. 그러니까 내 삼촌이 거기 교장을 했었다. 그런 얘기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분이 나중엔 결국은 동의를 하셨습니다. 1969년 12월 3일 마침내 일본과 종합제철소 건설을 위한 한일 기본협약이 체결된다. 산업화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8년여의 노력이 처음 빛을 본 순간이다. 아침 6시 30분. 다소 이른 시각이지만 임채식 씨의 출근 시간은 항상 이쯤이다. 일찍 출근하는 탓에 아침은 주로 회사에서 해결한다. (77년도에) 입사한 임채식 씨는 광양제철소 1열연공장 공장장이다. 고졸 출신 기능직으로서는 광양제철소 제1호 공장장이다. 언제나 제일 먼저 출근해 직접 사무실을 정돈하고 하루의 업무를 준비한다. 전날의 조업 결과가 통신망에 이미 올라와 있다. 임채식 씨는 컴퓨터에서 확인한 내용을 일일이 노트에 옮겨 적는다. 노트에다 써야지 기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기억하시려고 한 번 더 옮겨 적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쓰면서 생각하잖아요. 프린트해보면 쉬운데. 그때부터 계속 임채식 공장장은 광양제철소 내에서도 유명한 메모광이다. 22년 전 광양제철소에 처음 발령받아 왔을 때 기록한 노트들을 지금까지 보관하고 수시로 살펴본다. 임채식 공장장이 매일 일찍 나오는 이유는 아침 7시에 퇴근하는 전날 야근조 직원들을 만나기 위해서다.